나눴던 것 중에 그 인터프로페셔널 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어프로치, 재활이라든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각자 분야의 전문 분야의 치료사들이 그냥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인터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인터라고 하는 뜻은 between이라고 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랑 보면 어떤 서로 상호 그 프로페셔널한 그 사람들이 뭐 OT, PT, 뭐 SLT 뭐 다양한 그 사람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라든지 어떤 치료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공유해서 하는 어프로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멀티 디스플리너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각각 개인의 그런 전문 분야에서 치료를 해 나가는 클라이언트들을 돕는 방식의 그 테라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에 보이시다시피 이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있다면 각 전문 그 테라피들의 영역들 치료만 있고 공유가 안 되거든요. 다른 그 치료사들과의.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 또 우리 그 뉴질랜드에서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인터 프로페셔널 팀들이 구성이 돼서 재활 치료를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치료를 하던 간에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어세스먼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들어가고 또 리뷰를 하고 이제 만약에 끝나게 돼서 뭐 집을 간다든지 커뮤니티 지역사회로 간다고 할 때에 서로 여기에 보신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가 뭐 꼭 OT라고 해서 PT 물리치료사들의 그런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오버랩되는 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그 각자의 역할들은 다르긴 하지만 다른 그 전문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팀들을 구성함으로써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서 치료를 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또 새로운 날리지를 새로운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클라이언트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치료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지는 팀들의 구성원들 보면 다양한 치료사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한 분이 있으시다면 그 미팅에 다 오는 건 아니고 가장 관련된 분야의 전문인들이 와서 그 미팅을 참석하게 되고 정확하게 어떤 문제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들을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가 꼭 항상 이런 어떤 치료의 목적에 있어서 보면 클라이언트하고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어떤 구성원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같이 사는 분이라든지 최대한대로 가까이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분들까지 불러서 같이 미팅을 진행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도 이 팀 어프로치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하고 다시 검토할 때까지의 그분들의 참여와 그분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인터프로페셔널 팀 어프로치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저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인터프로페셔널 그 팀 어프로치로 가냐면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그 한 아이가 있으면 만약에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학기 초에 그 아이를 위한 개인 개별화 학습 플랜을 짜게 돼요. 네, 그 아이에 대한 아이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 뭐 당연히 와야 될 것 같고 와야 되고 학생은 아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가 지역 사회에서 만약에 OT라든지 다른 뭐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가 속해 있다면 그분들도 학교로 와서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미팅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의사라든지 뭐 아니면 사회복지사 어떤 뭐 복지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도 직접 와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만약에 다른 어떤 정부기관에 소속되어져 있는 아이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같이 미팅을 하게 되고 아이가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될지를 같이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골 세팅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되는 형태.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계획을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공유를 해드렸던 사진이긴 한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박스 안에 이제 환자도 있고 뭐 간호사, 의사, 뭐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심리 뭐 치료사, 뭐 가족들 다 있긴 한데 인터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유하는 건데 자기 그 영역에 대한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에만 국한돼서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 클라이언트를 보는 관점이 되게 획일적이고 그 안에 박스 안에밖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 프로페셔널한 팀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 사진을 보면 가장 가장자리에 테두리로 되어 있는 그 상자 밖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thinking outside the bo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쉽게 그 상자 밖에 생각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하다 보면 충분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 프로페셔널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럼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 여기는 뭐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ICF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는 뭐 만약에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떤 바디 펑션이라든지 스트럭처에 문제가 있다면 뭐 피지오라든지 아니면 사이콜로지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액티비티적인 문제가 있다면 뭐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액티비티에 참가하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뭐 저희 뭐 O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프로페셔널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집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고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OT라든지 PT의 그런 인터벤션이 충분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환자의 클라이언트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또 여기에 관련된 그 어떤 문제에 따라서 좀 더 그 어떤 프로페셔널이 되는지를 좀 더 보면 되겠죠. 제가 여기에 보면 이제 미팅 뭐 플랜이라든지 미팅을 할 때 어떻게 날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면은 이건 제 얘기는 아니지만 보면은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75세.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리에 근력도 없고 손이라든지 발목이 부어 있고 그로 인해서 밸런스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넘어지는 그러니까 집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이제 리퍼럴이 이렇게 가게 됐죠. GP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약간 달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GP가 제너럴 프랙티셔너라고 해서 그 가정의학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그분이 본 다음에 이제 각자 전문 스페셜리스트한테 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있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PT, OT, 뭐 소셜워커 아니면 이제 정부기관, 뭐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죠. 근데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더 많은 뭐 약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언어적으로 또 문제가 있으면 언어 치료사일 수 있고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이분들 위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벤션을 하기 전에 이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할 때 클라이언트의 집에 가서 정확하게 어떤 구조로 집이 구성이 되어 있고 위험 요소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주 넘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PT라든지 OT라든지 같이 해서 가서 그 환경을 이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것을 다시 돌아와서 이 프로페셔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단지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뭐 발이 부어 있거든지 뭐 약을 또 이제 GP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약이 아니라 다른 약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뭐 리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리의 근력이라든지 어떤 밸런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어떤 이런저런 이제 좀 운동을 한번 이렇게 인터벤션을 넣어보자. 그리고 OT는 좀 더 물론 OT도 그런 운동적인 요소도 인터벤션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집에서의 어떤 구조들을 좀 더 개조해서 뭐 집의 어떤 위험 요소들을 없애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환자가 좀 더 수월하게 뭐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부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또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거를 이제 이제 여기서는 저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그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보건복지부 이제 산하에 있는 그 기관에 하면 거기에서 이제 보내와서 클라이언트 집에 이렇게 보내는 형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만약에 그 펀딩 돈에 대한 아니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 그 사회복지사가 그거를 팔로우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벤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지 그 클라이언트하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알렉스라고 하는 딸에게 이제 아빠가 어떤 식으로 그 운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뭐 부엌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지를 직접 알려주는 거죠. 직접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한테 알려주면서 계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하면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4주 후에 3주 후에 다시 그 가정을 팔로우업을 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이 뭐 3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 이런 식으로 팔로우업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인터프로페셔널 팀 어프로치로 해서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자기 역할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노트 테이킹이라든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노트를 쓸 때도 그걸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상태이구나. 뭐 GP는 이런 약들을 이렇게 바꿨구나.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물리치료사는 이런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고 이런 호전이 되고 있는 상태구나. 그리고 OT는 이런 도구적인 거랑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한 노트에 그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그 안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가 이제 갖고 있는 혹시라도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지금 스테이지에서는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면 거기에서 이제 레코멘데이션, 서제션을 딱 주면서 이렇게 더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 우리가 이제 작업치료로서 가져야 될 것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팀워크라고 하는 건 항상 생각했을 때 이 골이 뭔지를 각자 자기 분야에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같이 그렇게 팀워크를 형성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치료사들이 어떤 식의 치료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록을 남김으로써도 그렇고 이렇게 수시로 미팅을 가지면서 상황을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황을 체크해 나가는 거 그리고 팔로우업 하면서 가는 거 그리고 치료사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터벤션을 하고 나서 항상 인터벤션이 맞게 가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때로는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리플렉션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부분들에 부딪히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센터적인 것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아무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맞는 방향으로 갖고 간다고 할지라도 클라이언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맞는 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터프로페셔널에 대한 것들은 다 클라이언트 센터 어프로치에 바탕을 둔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가치적인 이 인터프로페셔널한 어프로치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고 항상 클라이언트에게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의 접근이든 간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걸 하는 이유는 각자 영역에서의 그 프로페셔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뭔지를 더 듣기 위한 어프로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의 거로 클라이언트 센터에서의 그런 아웃컴을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가치와 그리고 여러분도 배우셨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클라이언트의 뭐 인지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피리추얼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 갖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를 제대로 작업치료로서 이해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체크를 하고 괜찮으신지 오픈 커뮤니케이션 나왔고 인포메이션 쉐어링 항상 올 때 이번에는 우리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했는데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항상 오픈된 그런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늘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하게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가족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거를 하면서 한국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만들면서 전달하는 게 상황을 좀 더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솔직히 네네.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참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준비를 했긴 했는데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꼭 네. 우리나라 상황은 사실 저희가 얘기하면 되고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더 궁금하고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가 저번에 찾은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세브란스에서 그 마스크 안 쓴 아이에 대해서 그 네. 병원장이 이렇게 막 보호자들하고 아이들 앞에서 막말하고 그 지침들이 막 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 기사를 제가 올렸었는데 그거 하면서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사들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내용도 되게 좋았어요. 지금 내용도 되게 좋았고 좀 그런 현재 상황들을 저희가 좀 뉴질랜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네네네. 급하네요. 감사하게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 같이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음. 그 해외에서 유입돼서 그 커뮤니티로 된 건 가끔씩 이렇게 뭐 한두 명 정도이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도 몇 번은 좀 이렇게 락다운이 됐을 때 저희가 좀 뭐랄까 이제 마스크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긴 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룰이 있긴 한데 저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다 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 12세 미치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까지 규제하지 않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에서도 팀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있었었는데 솔직히 마스크 쓰는 거 답답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마스크를 이제 저희가 치료사가 가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마스크는 쓰지 않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로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인 상황이 좀 더 뭐랄까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잘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선생님 말씀하신 기사도 저도 받긴 했는데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좀 다른 방법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좀 더 약간의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다들 이렇게 제안을 두더라도 좀 더 합리적인 방법들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사 같이 이렇게 찾으면서 공유했을 때 선생님들 기사를 같이 공유하면서 저도 되게 많은 부분들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주로 찾은 기사들을 제가 한 달 동안 했던 걸 떠올려 보니까 조금 뭐 인권이라던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이라던가 좀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제가 좀 많았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치료사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나오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되게 어렵잖아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치료사들의 목소리가 너무 안 보인다는 게 조금 좀 그런 게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요즘 들어 좀 이 기사 정리하면서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임상했을 때는 이런 모임 자체를 그때는 할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고 그때는 막 뭐 이렇게 스터디 모임 이런 걸 쫓아가기 바빴고 되게 좀 나의 생각보다는 좀 뭐랄까 어떤 네,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정해진 룰 같은 걸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조금 임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이 더더욱 이런 모임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임상을 그만두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또 아이 키우면서도 내가 이걸 놓쳤구나. 아이들 치료할 때 좀 더 부모님 마음이나 상황을 좀 더 살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하면서 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지금 선생님 정채원 선생님 발표도 너무너무 좋았고 좀 그런 걸 좀 다양하게 보는 눈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모임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기사 위주로 읽었는지 좀 봤어요. 기사나 게시글을 78% 정도 봤고 전공 관련 도서를 한 12% 정도, 그리고 정책 세미나 기타 자료들 한 10% 정도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임의로 좀 정한 거긴 한데 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어요. 사회 이슈, 정책 이슈, 사람책,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들어왔던 것들, 제가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들을 좀 짚어보니까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왕진, 방문 진료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법제화되고 지역 통합 돌봄 정책, 탄시설, 뭐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활동보조 지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눈여겨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케어와 공공의료가 의료와 보건정책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냥 확연한 사실인 것 같고, 이제는 이 정책 방향에서 작업치료사의 위치를 우리가 바로 알고 협력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소양을 끊임없이 길러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더욱. 저도 사실은 연차로는 1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1년 동안 쉬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아빠 역할 하는 것도 좋았지만 좀 이렇게 내가 10년 동안 있었던 곳에 이렇게 좀 뒤로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도 한 10년 지나고 나서 약간 내가 앞으로 10년을 무엇을 어떤 작업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갈까 막 이런 고민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회적 이슈도 계속 커뮤니티 케어를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커뮤니티 케어가 단순한 어떤 학문 하나가 아니라 되게 시스템을 새로 고치고 세팅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온갖 전문적인 지식들을 같이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관련된 모임에 이제 들어가게 됐기도 했고, 어쨌든 역시나 읽어봐도 그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회 이슈도 사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좀 꼽아본 건데, 마찬가지로 공공의료나 당연 주치의제도, 원격재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그런 활동 빈곤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그리고 치매, 뭐 센터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요양병원 뭐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장애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극심해지고 있는데, 활동 빈곤 그리고 이제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기관 하나가 바뀌고 어떤 뭐 지역이 어떤 뭐 시스템 조그만 게 바뀌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야 될 필요성을 사회가 느끼고 있고 정부가 느끼고 있고, 사실은 의료계 안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정철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프로페셔널 하기에 적합한 그 시스템은 저희가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이제서 많이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나서 더 보인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작년에만 보더라도 이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기사들, 그리고 뭐 정책 세미나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픈하는, 주관하는 기관들은 정말 다양한데 그런 필요성을 모두 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위에 사회 이슈나 정책 이슈를 통합해봐도 사실은 결국 커뮤니티 케어로 가더라고요. 이 커뮤니티 케어가 사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4.1년 인이협 그 학술대회 영상 1주차, 2주차 다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와닿았던 건 왕진 사례가 많이 와닿았고, 2주차 때 이제 제가 봤던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 제가 길게 좀 요약했던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저도 이제 재활 전문병원에 일하고 있지만 뭔가 작업치료사의 그 어떤 그 클라이언트 한 분의 어떤 삶을 이렇게 다시 디자인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재활 전문병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연결 현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거나 연결이 되거나 혹은 의사소통이 체계가 전달이 잘 돼가지고 그게 최소한 유지가 되면서 또 그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게 재활 전문병원도 큰 테두리 안에, 시스템 안에서의 역할을 아까 각각의 전문가들이 전문 영역을 같이 가지고 소통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이게 기관 간의 어떤 소통도 사실 그런 형태로 시스템화 돼야 되는 것 같다, 결국은. 근데 그 시스템을 통합하는 역할을 어떤 개인이나 어떤 기관 하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띠는 어떤 그 기관에서 통합을 해줘야 된다, 시스템은. 그래서 2주차 때 들었던 그 인이협 학술대회에서 그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공공재활 의료기관, 네,
이 해줘야 될 역할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쭉 보시면 표준 진료 모델 제시, 이게 제목만 보면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감염병 및 국가 재난 상황 대비. 쭉 보시면 저소득 소주자 및 취약계층 진료, 뭐 기후 시대의 지속적인 친환경 설계 운영, 뭐 친환경 먹거리 체계 구축, 그냥 이런 것들을 밑에도 계속 좀 보면 제목만 볼게요. 젠더 평등하고 소수자 친화적 공간, 컴퓨터 케어와 돌봄의 기여,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지역사회의 좋은 고용자로서 역할, 지역 건강 공동체를 위한 교육, 문화, 허브,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공간. 이거를 이제 뭐 국립 뭐 무슨 병원이라든지 시립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좀 담당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우리 역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부족한 것 같고 내용 면에서 부족한 것 같은데 결국은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성에서 이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이 이렇게 좀 자리를 계속 잡아가는 형태로 되겠구나.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다양한 그런 의료 보건과 관련된 기관들도 그 안에서 통합이 되어져야 아까 인터프로페셔널한 그런 형태의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근데 아직은 그런 모임에 가도 저희 은평구가 그런 거를 많이 모델로 제시하고 많이 앞서가고 있어가지고 그 은평 재활협의체 거기 모임에 한번 7주년 기념 때 한번 부원장님 불러주셔서 갔다 왔었는데 우선은 모이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뭔가 우리 역할을 좀 나누고 어떤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필요들을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담당할게 이거는 우리가 담당할게 이렇게까지 의사소통이 되는 수준은 아직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니까 작년에도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료 기관에서의 그런 구심점 역할이 잘 자리를 잡아가면서 커뮤니티 케어도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읽었던 기사들 이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었고 지금 11월 25일 날에는 아이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11월 25일 날에는 코디네이터 역할 지역 통합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겠는가 사실 뭐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에 대해서 아마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업치료사 입장에서는 작업치료사가 되게 통합적으로 다양한 맥락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겠다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경험을 작업치료사가 많이 쌓았다고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사회복지사나 그런 직군들이 오히려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고 혹은 정책과 좀 가깝고 현실을 좀 이해하고 읽고 있다 이런 경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게 이 지역사회로 그 클라이언트가 갔었을 때 누가 그분들을 팔로우업하고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할 건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코디네이터 맞아요. 역할이? 아까 이제 처음에 그 클라이언트 소개해 주신 그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중재가 전문가 영역에서 필요할지를 디자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 이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실습 나갔을 때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보통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나와서 하신 분들은 이제 작업치료사가 그걸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작업치료사가 거기에 관련된 그런 어떤 다시 만나고 팔로우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료하는 데가 있고 또 정신건강 그런 관련돼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작업치료사 아니면 사회복지사 둘 다 가능한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부분이 꼭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뭐 작업치료사가 해야 된다, 사회복지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제일 가장 적절하게 그 역할에 관장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오픈돼 있어서 그 자리를 이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제 관심사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생각한 게 이게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전문 지식을 계속 깊게 확장하고 넓게 확장하는 것과 정책과 타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같이 가질 필요가 있다. 내 전문 분야에선 더 전문화되고 또 타 전문 분야를 이해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역할들을 키워가는 게 사실은 중요하겠다 생각이 계속 들고 우리 OT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보면 떠났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양하기 때문에 더 기회가 많은 거죠. 자기가 정말 기본적으로 OT에 어떻게 보면 자기 관심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무한정으로 갈 수 있는 게 작업 치료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 달 동안 같이 읽고 또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얼굴 트고 하니까 되게 또 이 모임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리했던 것들 좀 링크로 공유를 같이 또 드릴게요. 또 계속 같이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